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3월,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 특히 2차전지 산업에 사람들의 투심이 많이 몰렸었는데 지금은 투심이 많이 꺾였죠. 하지만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올해뿐만 아니라도 2030년도까지 고속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고 거기 안에 2차 전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자동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실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옥석 가리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딱 하나의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단연코 2주씩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1분기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한 자동차가 무려 99만 4천 대로 같은 기간 95만 4천 대를 수출한 세계 1위 일본을 역전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1년에 대해서 이 자동차 수출을 역전한 건 아니지만 1분기라 할지라도 일본을 역전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고요. 중국 자동차 수출이 2021년도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제쳤고요. 작년에 22년도에는 독일을 제치더니 올해 1분기에는 일본까지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 여러분들 원래 아는 자동차 거의 없으시죠? 실질적으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싸기만 한 짝퉁 자동차로 해외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게 중국 자동차인데 전기차 산업에 목숨을 걸고 투자한 결과 이제는 성장세가 엄청나게 나온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를 빼고 전기차 경쟁을 하는 것은 힘들어질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적으로 경쟁이 진행됐는데 이제 그 안에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결국에는 중국처럼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도요타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럽에 있는 뭐 벤츠,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겠죠. 우리나라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서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의 선점 전략이 중요한 기업들, 뭐 테슬라라던가 비아디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들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즉 현재 내연기관차를 중심의 기업들과 전기차 산업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1분기에 1위를 하긴 했지만 일본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일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다시 한번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일본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한 현대차가 1년간 승용차 기준 누적 682대를 판매했습니다. 보면은 1년간이에요. 한 달간이 아니라 1년간 682대를 판매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일본 시장의 벽이 실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현대차가 원래 2001년도에 일본 자동차 시장, 일본의 승용차 시장에 진출을 해서 2009년도에 철수를 합니다. 9년 동안 누적 판매량이 15,0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 시장에서 현대차가 안 팔리니까 철수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일본 시장에 판매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일본 내에서 수입차 판매량이 7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뭐 벤츠나 BMW 같은 기업들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연기관 선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느 곳에서든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전기차에 대해서 선두로 치고 나간다고 하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 미국 혹은 우리가 이제 막 뚫어 들어가고 있는 인도 같은 그러한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벤츠나 BMW처럼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었으면은 일본에서 이 정도의 판매량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에서는 못 나가고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죠. 현대, 기아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누적 50만 대에 돌파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소울 EV를 판매하기 시작을 한 지 9년 만에 세운 기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그 안에서 현대 기아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만큼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년 동안 50만 대면은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일본에서 제가 15,000대 팔았다고 했죠. 작년에 일본 시장에서 1,000대도 못 팔았습니다. 즉 유럽에서 현재 전기차의 판매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친환경차가 전부 다 전기차는 아니죠.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 있고 수소차도 포함되어 있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현재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판매에 대한 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와중에 국산 자동차만큼은 세계 시장을 종횡누진 누비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한 성장세와 꾸준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기대했던 북미 시장에서는 IRA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등 규모가 큰 자동차 시장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 뭐가 있나요? 바로 인도가 있죠. 올해 1월에서 4월 현대차 기아의 인도 시장 판매량은 29만 5,359대로 30만 대에 육박합니다. 작년에 인도 시장에서 80만 7,067대를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80만 대라는 수치가 작은 수치는 전혀 아니고요. 하나의 국가에서 80만 대면 엄청난 수치인데 문제는 올해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고 하면은 이 80만 대를 뛰어넘는 90만 대 혹은 100만 대까지 판매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단순히 인도에서 저가형 자동차를 많이 판 게 아니라 고수익 차종인 SUV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지 전략 차종인 크레타는 SUV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인도 SUV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는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셀토스, 소넷 그리고 카렌스에 대한 선전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8일에 얼마 되지 않았죠. 현대차가 초소형 SUV 엑스터에 대한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즉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에 맞는 현지 전략 차종들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차종에 대한 자동차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구매에 대한 수요가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모델 3, 모델 X, 모델 Y 사실 한정적인 모델 안에서의 판매량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연말에 긍정적인 새로운 차종이 나오죠.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나옵니다. 올해 여름부터 양산을 해서 3분기 말인 9월 달부터는
일반 배송을 시작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이버 트럭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고 머스크가 직접 말했어요. 반값 전기차가 목표라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머스크가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고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이버 트럭은 업무용이 아니라 일상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즉 이게 단순한 픽업 트럭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용차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도 출퇴근에 이 사이버 트럭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 선두주자인 포드의 F150 시리즈가 작년 한 해 동안 65만 3천 대를 판매하면서 그 수요를 증명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 수요를 뺏어올 거냐, 혹은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 자체가 100만 대, 200만 대까지 더 늘어날 것인가를 보고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테슬라에서도 새로운 차종을 내면서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연기관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전동화로 넘어가는 게 목표고,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23년도 기준에서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대한 판매량은 1위와 2위, 현대차 그룹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26년도까지 넘어갔을 때 도요타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늘려서 아마 26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와 비아디도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역전하기에는 26년까지라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아마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도요타는 10%가 넘게 점유율이 하락하고요. 폭스바겐도 10%,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20%, 테슬라는 177%, 비아디는 78%. 수치로만 봤을 때는 테슬라랑 비아디에 대한 성장이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부품사들이죠.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 성장 수혜와 매출처 다변화 모멘텀을 가진 한국의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현대차랑 기아가 고가의 자동차들 SUV나 아니면 제네시스 라인들을 판매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5%대, 6%대, 그 전에는 막 2%대, 3%대도 나왔었는데 9%대에서 11%대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품사에 대한 단가 책정도 상당히 후해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품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현대자동차랑 기아차가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부품사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성장이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글로벌 모든 공장 속에서 그 수혜가 나타났고 모든 업체가 수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죠.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에서는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30%에서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한 이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떨군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차까지 가격을 떨군다고 했을 때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떨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야 전기차가 4천만 원짜리면 자동차가 2천만 원짜리 거의 1.5배에서 2배 비싼데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배터리의 비중은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이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대까지 떨궈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가격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품 가치의 부가가치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완성차와 전장 시스템 부품사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는 차트인데 2019년도 기준에서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만도보다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차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부품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이 자동차 안에 70여 개로 분산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3개의 도메인으로 통합을 해서 전기차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도메인에 대한 컨트롤을 누가 한다? 완성차가 주도를 합니다. 당연히 부품주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면은 부품주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부품주들을 봐야 되냐? 부품주들이 다 안 좋지만 그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품사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매출처의 다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GM, 포드, 테슬라 거의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대량 생산 시대에 곧 있으면 진입을 하겠죠. 이렇게 대량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하나의 소싱에서 물건을 떼우는 게 아니라 소싱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볼 거라는 겁니다. 왜? 현재 전기차 공장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만큼 K 부품사들이 수혜를 아주 높게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드웨어의 부품사는 전기차 신규 아이템으로 확장함으로 위축된 부가가치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관련 부품과 시스템의 전 차종 표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부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규격을 만든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만 만들어서 계속 넣기만 하면 되니까 수주를 받은 부품사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물건을 넣을 수 있고요. 그 거래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규모의 매출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와 기아의 판매 대수에 대한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K 자동차 부품사들은 거의 대다수가 현대차와 기아의 상당한 영업이익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대 기아가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집중해서 엄청나게 공장을 늘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된다면은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와 기아와 함께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진출한 부품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부품사보다는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이 픽한 현대오토에버, JP모건 매년 29% 성장 전망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의 2개 그리고 미국의 1개 그리고 전기차 공장 전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 담당 계열사가 현대오토에버인데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의선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아니 또 현대계열이냐? 현대계열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계열사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얘네는 북미와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북미 시장과 인도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외 수주 모멘텀에 따른 재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이미 인도와 북미 시장에 진출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완성차 기업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부품사들에게 계속적으로 부품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제 소싱의 다변화를 추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현대모비스고요. 여기에 더해서 20년 이상 해외 공장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납품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대규모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는 여러분들께서 바닥 구간에 있는 지금부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는 지금 현 시장에서 부품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